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2012년 2회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문제부터 과거의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신 문제는 설명이 좀 길고 과거 문제는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서 문제를 빨리 풀어드릴 거거든요. 키포인트, 엑기스만 좀 잡아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함수 문제입니다. 이 수식을 해석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문제인데, 자, count if 함수, ifs 함수죠. count ifs 함수는 조건을 127개까지 받을 수 있고요. 요게 조건 범위 저희가 1이다. 그 다음에 조건 1이다. 그 다음에 조건 범위 2다. 그 다음에 조건 2다 해서 이렇게 쌍쌍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건 범위 1, 조건 범위 2, 조건 2 이렇게요. 그러면 조건 범위 1에서 B2와 일치하는, 보통 이것을 B2라고 셀 주소를 안 쓰고 2급 실기에서는 보통 같다 교육팀하고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데요. 셀 주소 대신에 값을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셀 주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셀 주소를 사용할 때는 는을 큰 따옴표 안에다가 셀 주소를 써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이퀄은 생략을 하기 때문에 B2가 이렇게 써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 B2부터 B11에서 B2와 같은 게 아니라요, B2 셀과 같은, 셀 값과 같은,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라는 범위에서 교육팀과 같고, 그 다음에 직급이라는 범위에서 C2가 과장이죠. 과장과 같은 것을 몇 개인지 세봐라. 카운트가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팀 과장 하나, 여기는 아니죠. 교육팀 사원도 아니고 교육팀 과장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더 없죠. 여기 대리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셀 주소가 조건으로 오는 경우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것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22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의 키포인트는 매크로 저장 위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이 저장 위치라는 것이 뭐냐면 어디다 저장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매크로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키겠다. 적용 범위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매크로를 작성을 하고 적용할 범위가 3개가 있습니다. 개인용 매크로, 현재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요게 없어요. 답은 이제 일단 4번이에요. 그래서 암기는 현세계로 하시면 되겠어요. 현세계. 이렇게. 현재 통합 문서라는 것은 지금 내가 매크로를 작성하고 있는 그런 문서에만 매크로를 적용하겠다. 새 통합 문서는 이제 새로 하나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매크로를 적용하겠다. 새로 한 개예요. 새로 한 개. 새로 만든 문서가 아닙니다. 개인용 매크로는 뭐냐? 말이 개인용이지. 여기 써있죠. 엑셀이 실행되면 자동으로 실행되어 꼭 외워두세요. 모든 엑셀 파일에 적용할 수 있는 매크로를 개인용 매크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현세계. 예. 자, 이해가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함수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함수의 용도를 아느냐,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함수의 용도를 아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라지, 인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n번째 큰 값을 구하는 게, 요게 제대로 된 라지입니다. 큰 값은 max라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스몰, n번째 작은 값을 구하는 거지, 보시는 것처럼 가장 작은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죠. 최소값은 min이라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max, 최대, 요까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너무 쉬워서 시험이 안 나올 거예요. 미니멈의 이니셜인 최소, 요것을 좀 아셔야겠죠. 참고로 라지나 스몰은 이렇게요. ALL
여기에 범위가 나오고요. 여기가 n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n번째 큰 값, 라지는, 그 다음에 스몰은 n번째 작은 값, 이렇게 거꾸로 작은 값부터 서열을 매기는 거죠. 카운터하고 카운트 A를 하게 되면 공백을 제외하고 숫자 문자 논리 오류 값을 세는 거예요.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를 다 세는 거고, 참고로 카운트 함수는 이제 숫자 셀의 개수만 세는데 날짜와 시간도 숫자라는 거 좀 같이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카운트 if는 인수 중에서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세는 거 아닙니다. 숫자 데이터는 카운트고요. 틀렸죠?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용도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24번입니다. 한동안 안 나왔던 문제인데 갑자기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특정 셀의 값이나 또는 그래픽, 그림이나 도형으로 다른 파일이나 같은 파일 또는 특정 위치의 셀로 이동하도록 연결을 시키는 거죠. 또는 다른 파일 또는 웹페이지로 이렇게 해서 셀에 있는 특정한 값을 다른 파일 또는 다른 시트, 여기는 다른 셀 주소도 같이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자문서나 새통합 문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열리도록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특정 문서나 셀로 위치를 연결하여 쉽게 이동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네요. 이건 쉬워서. 그 하이퍼링크의 연결 대상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니까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시나리오를 보고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값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제외하시고요. 판매량 감소하고 판매량 증가라는 게 이게 바로 시나리오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현재 2개고요. 현재값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셀이라는 게 바로 수식에 참여하는 값이고요. 결과셀이 수식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변경셀 하나, 결과셀 하나인데 최대 32대 여기 32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틀렸어요. 32개까지 값을 포함하는 변경셀과 수식을 포함하는 결과셀을 지정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개의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다. 감소와 증가. 즉 원래는 1250개인데 이렇게 바꿨을 때 결과셀이 어떻게 되냐. 그죠? 그래서 꼭 값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면 수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예측하자. 이것이 바로 시나리오나 또는 데이터 표죠. 그래서 여기가 32개, 여기도 32개. 이렇게요. 자, B2 셀의 값이 변경될 때 D2 셀의 결과를 볼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D2 셀은 결과 셀은 계산식, 수식이어야 되고, 그리고 B2 셀은 수식에 참여하는, 계산식에 참여되는 값이다. 이렇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계산식에 포함된 값이다. 근데 커마 1급 하다 보면 또 여기가 값이 안 오고 수식이 와도 상관없거든요. 수식이 와서 만약에 시나리오를 저희가 돌린다. 여긴 당연히 수식이고요. 그러면 이 수식이 값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나왔었는데, 여하튼 그래서 계산식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여하튼 최대한 많이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면 32개를 찾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26번은 수식이에요. 수식. 자, 여기 수식에 들어갈 함수식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용도도 알아야 되고 인수에 대한 각각의 의미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직책이 과장인 직원들의 급여 총액의 합이다. 이것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합계열이니까 썸이 와야 되고요.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직책이 과장, 과장의 합이 아닙니다. 과장은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조건이에요. 보통 조건이 문자가 많이 온다는 거. 다 하지 말고 과장만 구해봐라. 그 말입니다. 이게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합범위가 누구냐? 급여총액. 여기는 당연히 숫자가 와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합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조건과 일치하는 합은 뒷섬이나 썸 if가 있는데 여기는 뒷섬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고르시면 되겠죠. 이제 아시겠어요? 자, 그럼 뒷섬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전체 범위가 와야 돼요. 이렇게. 예, 전체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목이 포함되는 함수가 뭐냐?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삽질을 하는 수식이 나왔으니까 얘는 틀렸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계산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계산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범위가 급여총액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내가 범위를 여기서부터 잡았으면 얘가 1열, 2열, 3열, 4열, 5열이 되니까 5열을 계산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5열을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나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하셔도 되냐? 5열을 써도 되고 급여 총액이 들어가 있는 셀 주소가 2, 3이죠. 그러니까 2, 3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얘는 이미 틀렸고 얘가 틀렸어요. 왜?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답은 둘 중에 하나겠네요.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으니까.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냐? 예, 조건범위라고 그럽니다. 조건범위는 고급 필터처럼 필드에 이렇게 제목을 위에다 쓰고 조건을 는을 생략하고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는 뭐 다 똑같아서 답을 고를 수가 없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죠.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답을 고르시면은 이제 어떤 부분이 틀렸는가 이 부분을 가야 되니까 C13, 14를 고려야겠죠. 이렇게. 얘는 뒤까지 가서 수식을 포함해 가지고 범위를 인수에다 대입하면 순환참조가 걸리겠습니다. 순환참조 오류가. 그래서 얘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함수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면 필기는 제가 볼 땐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7번 차트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문제에서는 전체적인 걸 설명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차트의 특정을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차트를 해석할 수 있냐 없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Y축이 왼쪽에도 있고요.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중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막대하고 선그래프가 같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혼합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는 이중축 혼합형이다. 그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이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본세로라 그렇게 부르고요. 과거에는 주축이라고 했는데 오른쪽을 우리가 보조세로다. 과거에는 보조축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의 위치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개의 차트 종류가 혼합되어 있으며 이게 혼합형이고요. 그 다음에 갑축, Y축이 두 개니까 이중축 혼합형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대 그래프의 계열 옵션의 계열 겹치기가 0%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열 겹치기라는 것은 뭐냐면 요 두 개의 빨간색과 파란색 막대가 서로 오버랩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오버랩 되는 거죠. 그래서 계열 겹치기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겹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달동말동 딱 접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열이 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로 놓으시면은 계열이 서로 겹쳐지고요. 이것도 시험 나옵니다. 음수로 나오면은 이 두 계열의 값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음수, 양수는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겹치지 않았으니까 0%가 맞습니다. 끝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는 차트이다. 레이블이라는 것은 명찰이고 여기에 값이나 막대나 선그래프의 값 또는 Y축
계열의 이름이나 X축 항목의 이름을 여기다가 써주는 것을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현재 레이블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차트예요. 답은 3번입니다. 기본 가로축 제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차트이다. 그죠? 여기에 원래 이름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기본 가로축 제목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써져 있다 그러면 세로축 제목인데 기본 세로축, 보조 세로축. 이것은 범례 맞죠? 이것은 차트 제목이고요. 그래서 답이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28번입니다. 자, 28번은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데 행과 열에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숨긴 행을 또는 숨긴 열을 다시 표시하도록 보이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습을 먼저 하고 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C하고 D열이니까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C하고 D를 숨기는 건 어떻게 하냐? C하고 D열, 이것을 셀블록이라고 하고요. 이 열을 누르면 열블록, 행을 누르면 행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하고 D열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시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숨기기. 그러면 A, B, E로 가죠. 그럼 이제 숨기기 취소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가장 빠른 방법은 숨긴 열의 전후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이게 미니멈이죠.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두 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두 줄. 두 줄은 숨긴 열을 말하는 거고요. 한 줄 나왔을 때는 열 너비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숨긴 열의 전후를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취소하는 게 가장 빠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줄이 나왔을 때 한번 긋고 또 두 줄이 나왔을 때 한번 긋고, 이제 숨겨진 열이 없거나 행이 없으면 두 줄이 안 나오죠. 자, 행도 마찬가지예요. 3, 4번을 숨겼다 그러면 2번부터 5번까지 최소 잡고 숨기기 취소를 해야 된다. 자, 아니면 여기 갖다 대면 두 줄 나오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보일 거예요. 옳은 겁니다. B열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B하고 C하고 D하고 숨어 있으니까 최소 B부터 시작하면 D를 넘어가는 E까지 잡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틀렸고, B열부터 E열까지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은 다음에 보기 창그룹에 가서 숨기기 취소를 하면 맞는 것 같은데요. 창그룹의 숨기기 취소는 파일을 숨기는 거예요. 행열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틀렸어요. 맞는 것 같지만 전혀 행열하고 관련이 없죠. 2열 해도 틀렸죠. 하나만 나오니까 답이 있는데 4번이겠네요. B열부터 2열까지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 숨기기 취소한다.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자, 차트의 범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범례 같은 경우도 실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예. 아무튼 문제를 보고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서 범례가 표시되어 있으면 워크시트에 상응하는 데이터를 편집하여 개별 범례 항목을 수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범례의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범례가 그 지시하는 값 범위를 수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또 가능하고요. 차트에서 범례 또는 범례 항목을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범례를 쉽게 제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없음을 하셔도 되고요. 범례는 기본적으로 차트와 겹치지 않게 표시가 됩니다. 왜 그러냐? 범례를 설정할 때 그런 메뉴가 있어요. 마우스로 범례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할 경우에 그림 영역의 크기나 위치는 자동으로 조절된다. 그게 아니고요. 마우스로 이동을 하게 되면 범례가 서로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실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걸 가지고 차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초의 묶은 세로 막대형을 그리시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범례거든요. 여기 있는 게 범례고, 범례 이름을 국어 점수로 좀 바꾸시겠다 그러면 범례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한 번 더 찍으면 개별 범례가 선택이 되거든요. 거기 가서 데이터 선택을 하셔도 되고, 빈 곳에 가서 아무데나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선택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국어 점수를 선택을 하고 국어를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면 계열 이름이 나오죠. 이게 범례 이름이에요. 여기를 지우고 국어 점수 이렇게 쓰고 찍으면 여기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도 다른 범위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아시겠어요? 그게 1번 보기고, 2번은 이제 범례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번 보세요. 딜리트를 누르면 범례가 쉽게 제거된다. 이건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어요. 범례를 지우게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이동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봐보세요. 겹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을 안 하고 범례 서식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는 안 겹쳐요. 왜? 겹치지 말라고 이렇게 체크가 돼 있거든요. 이걸 해제하면 겹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범례를 제거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딜리트를 누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읽어 보시면은 이제 답이 4번이 되는 걸 실습을 해봐야겠죠. 아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30번입니다. 30번의 매크로 문제네요. 자, 매크로에 대한 전반적인 작성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자,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하고 엑셀의 바로가기 키를 지정하게 되면 매크로가 우선한다. 자꾸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매크로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매크로의 단축키를 소문자 컨트롤 C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엑셀로 돌아와 가지고 컨트롤 C를 누르면 1번 매크로가 실행이 되냐, 2번 복사가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매크로가 우선하기 때문에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기 키와 같은 경우는 매크로에서 지정한 바로가기 키가 적용된다. 이게 매크로가 우선한다. 그 말하고 똑같고요.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가기 키를 변경할 경우 도구무임이나 단추에 연결된, 그러니까 이 도형이나 아니면 양식 컨트롤 단추에다 연결을 하고 매크로를 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연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크로를 변경했을 때는. 근데 매크로를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게 되면 다시 지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 해도 됩니다. 바로가기 키 변경할 경우는. 그 다음에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도 알아두셔야죠. 컨트롤 영어 소문자, 컨트롤 시프트 영어 대문자.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게 컨트롤은 항상 나온다. 알트가 없다. 그 다음에 영어 소문자하고 대문자만 되는구나. 끝. 작성된 매크로를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 창에 가면은 매크로가 이렇게 딱 코딩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에서 직접 코딩한 내용을 삭제를 하셔도 매크로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대화상자, 매크로 실행 대화상자에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자주 나온 문제는 아니고요. 이 멘트는 처음 나왔지만 그래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서식에 대한 문제네요.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오죠. 그죠? 사용자 지정 서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의미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911.58을 입력을 한 후에 이걸 적용을 했다. 그러면 일단 이걸 아세요. 정수부에는 샵이 하나가 오던, 샵이 2개가 오던, 샵이 3개가 오던, 샵이 500개가 오던, 뭐 하는 거냐? 이렇게요. 그냥 정수부만 보여주고 소수부에서 절사를 하게 된다, 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정수부만 보여주고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9111이 와도 9111이 보여주고, 뭐 12000이 와도 12000이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절사가 되면서 반올림 처리를 해서 흔적을 남기고 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가 반올림 되면서 한 자리를 남기고 가니까요.
12가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샵샵 그 다음에 샵 0이면은 얘가 소수부 첫째 자리, 둘째 자리고 얘는 1자리, 10자리예요. 그래서 10자리까지 있으니까 뭐 그대로 똑같이 보이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죠. 근데 여기가 소수부 첫째 자리가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공부는 이렇게 하세요. 뒤에 0을 붙여줍니다. 그래야 구색이 맞잖아요. 둘째 자리까지. 그리고 0을 붙여주는 이유는 1, 2를 붙여주게 되면 2를 붙여주게 되면 값이 변하는데 0을 붙여주면 값이 안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게 샵자리고 이게 0자리인데 이 샵은 유효하지 않으면 표시를 안 해줘요. 유효하지 않은 0을 만났을 때. 근데 0이 아니니까 얘는 표시를 하고 이 0은 유효하지 않은 0을 만나도 유효하지 않다는 건 소수부 뒤에 있는 0은 유효하지가 않거든요. 그대로 0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43.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샵 하고 샵을 하신 다음에 컴마 두 개를 하면요. 이게 단위가 100만이에요. 100만. 하나가 나오면 단위가 1000이에요. 1000. 그러니까 100자리까지 생략을 하겠다. 이게 1000원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남은 자릿수에 1000단위 쉼표도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요거 오타 같은데요. 맞나? 자, 여하튼 한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3번부터 볼게요. 단위가 100만원이니까요. 컴마가 두 개니까 하나 둘 셋 표시를 안 하고 424 100만원까지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컴마가 하나 나오면 1000단위 표시를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이 날아가면서 반올림 처리가 되니까 5, 1, 3, 6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점이 아니라 컴마 같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5가 나왔으니까 틀린 거예요. 항상 잘릴 때 반올림 처리가 된다. 그것을 좀 아셔야겠습니다. 이걸 쉼표로 바꿔야겠습니다. 안 바꾸면은 저희가 답을 구하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수점이 들어가도 틀린 거지만 소수점보다는 여기가 반올림 처리가 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두시고요. 남은 자릿수에 1000단위 쉼표가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32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번도 차트의 구성 요소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차트가 전체 영역이 나오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차트 영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부에 또 사각형 박스로 차트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그림 영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항목축, X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쪽이요. 갑축 또는 Y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차트의 제목, 그죠? 그리고 데이터 요소라는 것은 뭐냐면요. 저희가 막대 그래프를 선택을 했을 때 막대 그래프가 전체가 선택이 되면 그것을 데이터 계열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요소는 하나만 선택하는 걸 데이터 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범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하면 이렇게 값이 추가되는 것을 데이터 명찰이라고 하고요. 이게 범례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선택되면 지금 빨간색이 선택이 다 됐죠. 맞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데이터 계열이라고 하고요. 한 번 더 찍으면 이렇게 하나만 선택되고 나머지는 죽죠. 그 데이터 요소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범례는 데이터 계열의 무늬 및 색상과 데이터 계열의 이름을 표시하는 사각형 박스가 범례고요. 데이터 요소는 뭐냐면 막대 그래프나 선 그래프 중에서 하나의 항목만 선택한 것을, 하나의 X축만 선택한 것을 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썼냐? 데이터의 계열을 포함하는 값을 숫자로 나타낸 거다. 그러면 이거 데이터 레이블, 즉 명찰이에요. 명찰. 틀렸어요. 아시겠어요? 레이블.
여기 또 나왔네. 값이나 또는 추가 정보가 항목축이나 계열 이름이 나오는 거죠. 가로축, 항목축을 우리가 X축이다. 그렇게 해서 가로라고 여기가 X, 여기가 Y겠죠. 이렇게. 또 가로막대 그래프는 또 역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Y고 여기가 또 X거든요. 그래서 답은 데이터 요소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33번입니다. 자, 33번은 어려운 수식이죠. 이런 건 실기만 하셨으면은 바로 해결이 될 건데, 실기에 나오는 문제가 이제 필기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이제 남녀의 성을 구분하는, 성별을 분석하는 함수인데요.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자리가 1이면 1900년생 남자, 2면 1900년생 여자고요. 3은 2000년생 남자, 4는 2000년생 여자를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잘 보세요. 해석만 하시면 돼요. 1, 2, 4. 자, 1, 2, 4 이렇게 되는 게 1900년이고 얘가 2000년인데 중요한 것은 얘가 남자고 얘가 여자인데요. 남자는 홀수고 여자는 짝수라는 것을 일단 파악을 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1번을. 그래서 모드라는 함수를 어떤 수로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100% 홀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의 미드라는 것은 D2로부터 8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추출하겠다. 그래서 8이 시작 위치고 한 글자를 추출한 것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으면 그러니까 결국 1, 3을 말하는 거죠. 얘는 나누기 2 하면 나머지가 1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남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을 써가지고 2 또는 4이면 여자 나머지는 남자죠. 또는 1 또는 3이면 남녀가 서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미드라이트 레프트가 5어나 if 안으로 갔을 때는 얘가 추출되어지는 결과가 숫자처럼 보이지만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 추출 함수거든요. 그래서 숫자에다 큰 따옴표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요거 필기, 실기에서 더 많이 나오는 문제고. 그럼 얘는 왜 틀렸냐? 비슷하지만 여기 1 쓰면 얘는 숫자고요. 미드 함수가 추출해가지고 2를 써더라도 얘는 문자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하고 숫자는 대소비교가 안 돼서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만약에 얘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hoose라는 함수는 여기에 첫 번째 인수가 위치번호가 나와요. 이 위치번호는 1, 2, 3, 4 플러스 1씩 증가하는 형태에서 1일 때 앞에 거, 2일 때 두 번째 거, 3일 때 세 번째 거, 4일 때 네 번째 것을 이렇게 추출을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여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어요. 자, 이런 문제는 실기를 한번 꼭 보시고 오시면은 아마 자동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실기를 하지 않으면 왜 이런지 모를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4번 문제입니다. 자, 34번도 절대 실습이 필요하고요. 한 번도 안 해보시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저장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지원하는 확장자 또는 파일 형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래 엑셀은 2007 버전부터는 저장을 하게 되면 XLSX라는 확장자가 붙고요. XLSM이 붙으면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고 XLSX면은 매크로가 없는 문서예요. 매크로에 이제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분리를 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 이전에는 그러면 2003 버전까지는 확장자가 뭐냐? 그냥 XLS입니다. 얘는 매크로가 있는지 없는지 열어봐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 밖에서는 그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장하셔도 되고, 이제 단지 이제 XLS로 저장하게 되면 65,536행밖에 이제 안 나와요.
네, 두 번째는 이제 2007에서 사용할 때 매크로가 포함된 통합 문서는 XLSM이고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XLSX가 되겠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엑셀 서식 파일로 저장하면 다른 통합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서식 파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 서식 파일은 말 그대로 양식이 이미 완성된 파일이에요. 양식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만 입력하고 저장하게 되면 XLSX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주는 파일이고요. 자, 근데 엑셀 서식 파일과 엑셀 매크로 서식 파일은 다릅니다. 그래서 XLTS가 붙으면 그냥 일반 서식 파일이고요. XLTM이 붙으면 매크로 서식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매크로 서식 파일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예, 그리고 CSV라는 것은 이게 컴마 separate values라고 약자예요. 그래서 셀과 셀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CS로 저장하면 요 셀과 셀이 컴마로 구분이 되어서 분리돼서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도 지원합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예, 그래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확장자를 좀 개념을 잡아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35번입니다. 데이터 입력에 관련된 문제네요. 기본 입력과 편집이죠. 자, 문자 데이터는 항상 왼쪽 정렬하고요. 예, 숫자와 날짜와 시간은 날짜 시간이 숫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하게 됩니다. 건들지 않으면 수치 데이터는 셀의 오른쪽으로 정렬되며 공백과 앰퍼샌드라는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숫자는 only 숫자만 일단 사용하고요. 예외적인 문자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숫자를 사이에 1, 2 한 칸 띄고 3, 4, 5를 썼다. 그러면 이건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백기 이렇게 가운데에 끼면 문자가 되고 또 앞에 끼면은 자동적으로 또 생략이 되고 뒤에도 생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백은 일단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예, 알아두셔야겠고요. 앰퍼샌드라는 키보드의 특수 문자하고 결합하면 무조건 문자가 돼요. 예외적인 문자는 쉼표, 천단위 쉼표나 아니면 가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백분율,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날짜에 쓰는 요 하이픈이나 세미콜론, 콜론, 이런 것들이 비교적 이제 예외 문자죠. 또 원화 표시나 달러 표시나 대문자 E나 소문자 E, 지수 표시할 때 이런 것이 소수점도 빼먹었네요. 이런 것을 예외 문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식 데이터는 워크시스템에 수식 결과값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1 더하기 2를 하게 되면요. 셀에는 2가 나오고 fx라고 하는 수식 입력줄에 는 1 더하기 1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셀에는 결과값이 표현된다. 그 다음에 자음을 누르고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특수문자 목록이 나오죠. 답은 요거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답이 2번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예. 자, 36번입니다. 절대 실습이 필요하겠죠. 피벗 테이블 대화 상자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자, 여기에 있는 표 또는 범위 선택이라면 여기는 소스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 세로로 길게 나열된 표를 얘기한다. 이렇게요. 테이블이라고 하죠. 그래서 셀 범위를 셀 주소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표로 등록한 이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표 또는 범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피벗 테이블 만들 위치, 타겟이라고 하죠. 타겟, 소스가 아니고. 새로운 워크시트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체크를 하고 여기다 셀 주소를 딱 찍으면 A3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찍는 것만큼 나와요. 근데 새 워크시트로 하게 되면 무조건 셀의 위치가 A3밖에 안 그려집니다. 아시겠어요? A3밖에.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말이고요. 기존 워크시트에는 내가 위치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제가 말한 이 A3은요. 그 보고서 필터를 뺀 보고서 필터 항목을 뺀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새 워크시트를 지정하게 되면 보고서가 위치할 셀의 시작 위치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항상 A3 셀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답이 2번이 틀렸어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셀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다. 여기다가 마우스로 찍으면 돼요. 커서만 클릭하고 각 필드에 대한 다양한 조건들을 행 레이블이나 열 레이블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보고서 필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동 필터를 적용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룹으로 관리를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절대 실습이죠. 왜 그런지 안 해보시면 모릅니다. 이해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37번입니다. 37번도 절대 실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보기의 창그룹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 여기다 좀 내려놓고 보기에 이 부분이에요. 창. 자, 요 새 창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빨리 드리면 새 창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파일이 A라는 파일이다 그러면 1, 2 이렇게 하나의 파일을 여러 개를 열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고 다 닫으면 이제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 어느 때 유용하냐? 시트를 따로 보면서 작업을 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의 파일을 여러 개로 여는 게 새 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두 정렬은 여러 개의 파일을 열었을 때 어떻게 정렬해서 보게 할 거냐, 세로로 길게 볼 거냐, 나누어서 볼 거냐, 가로로 나눠서 볼 거냐, 계단식으로 볼 거냐, 이렇게. 그 다음에 틀 고정은 가로 세로로 긴 문서를 저희가 틀 고정을 해줌으로써 왼쪽이나 위쪽이 항상 밑으로 스크롤바를 내리고 옆으로 옮겨도 보이도록 해주는 것을 틀 고정이라고 하고요. 여기 나누기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기라고 하면은 이제 창을 여러 개, 이것도 가로 세로로 긴 문서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서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새 창, 새 통화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던 A라는 파일을 A-1, A-2 이렇게 또 나누면 또 3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파일을 두 개로 분리를 해서 보는 거죠. 시트 간 작업할 때. 나누기는 최대 4등분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크기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구분선이 이동합니다. 틀 고정은 이동이 안 되고요. 현재 실행 중인 통합 문서를 하나면에 정렬하여 표시한다. 이것은 여러 개의 시트 파일들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고요. 이게 바둑판식 아니면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보는 거고, 계단식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계단식이죠. 틀 고정은 마찬가지죠. 왼쪽 열과 윗열을 윗행을 고정을 하는 겁니다. 얘는 틀 고정은 이제 이동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동이 돼요. 창 나누기는 더블 클릭하면 또 없어집니다. 자, 틀 고정을 제가 여기다 할게요. 그러면 창 나누기나 틀 고정은 왼쪽 열과 위쪽 행을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보기에 가서 틀 고정을 하시면 이렇게 먼 선이 하나 생기죠. 제가 밑으로 내리면 이쪽 부분이 항상 보여진다 이 말이고요. 오른쪽으로 당겨도 이제 이 왼쪽 부분이 항상 보여지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틀 고정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틀 고정은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틀 고정을 취소하고 아무 데서나 다시 만드셔야 되는 게 이제 틀 고정의 특징이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38번이에요. 38번은 되게 어려운 문제죠. 원래 1급에 나오는 문제고 2급에는 안 나와야 될 문제예요. 2급 범위를 초과하는 건데 이렇게 수식을 사용하는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1급에서는 수식, 여기도 수식. 2급에서는 없죠. 이런 시험 문제가 필기에도 안 나오니까 1급 문제예요. 그래서 2급은 시간이 없으면 이 문제는
답만 외우시고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하나 첫 번째 외워야 될 게 뭐냐, 조건의 수식을 입력하실 때는 절대 같은 이름의 필드를 쓰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바꿔야 돼요. 토익 점수로 바꾸든지 그냥 점수로 바꾸든지 아니면 한글로 토익을 쓰든지 무조건 다르게 열 제목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1, 2번은 틀렸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식이 들어갈 경우는 무조건 다른 이름을 써야 된다. 이것만 하셔도 50%를 건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은 그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상위 5등까지다 이 말은 순위를 구했을 때 세 번째 인수에 0을 또거나 또는 생략하면은 큰 수가 1등입니다. 순위가 5등 이하다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니까 이게 상위 5등까지가 되는 거죠. 라지를 쓸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라지는 점수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아니다, 크거나 같다,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값보다 크냐 되니까 라지 범위, 컴마 5. 여기는 절대 참조를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쓰셔야만 라지가 써지는 건데 이건 쓰다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시면 이렇게 연산자 전후에 피연산자가 2개 나오는 비교 연산식이 여기 와야 돼요. 꼭요. 개념을 좀 잡으십시오. 비교 연산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산자 주위로 피연산자가 2개가 오는 것을 연산자가 비교 연산자겠죠. 여기서는 비교 연산식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어렵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9번입니다. 자, 39번도 더더욱 어려운 문제죠.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문자든지 숫자든지, 숫자는 이제 양수든지 음수든지 0이든지 이런 것들을 all 표시를 안 하겠다. 즉 투명인간을 시키는 게 있어요. 투명인간화. 그게 바로 세미콜론을 3번을 써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자, 여기 이 부분을 잡고 홈탭에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추가 옵션 단추를 누르고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다 지운 다음에 세미콜론을 3번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예, 좀 컴이 똥컴이라서 이렇게 해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다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지워진 건 아니고요. 수식 입력줄을 보면 데이터가 남아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인쇄가 안 돼요. 또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필요 없는 숨길 부분을 이렇게 만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세미콜론 3번을 왜 쓰냐, 그게 더 중요하죠. 세미콜론 3번을. 그 이유는 원래 숫자에 적용되는, 문자에 적용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엑셀에. 구역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양수 구역이 먼저 나오고 음수 구역이 나오고 영 구역이 나오고 양음 영문자에서 문자 구역이 이렇게 있거든요. 양음 영문. 그러니까 요것들을 다 안 써버리면 양수건 음수건 영이건 문자건 다 이렇게 숨겨버리는 투명인간 하는 거죠. 옛날 이 기능을 몰랐을 때는 이제 인쇄가 안 되겠다 그러면은 하얀색으로 글자색을 넣고 이제 인쇄를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걸 알고부터는 이제 이걸 적용하시면 엑셀에서는 좋죠. 한글에서는 안 먹고요. 이렇게 답이 2번입니다. 자, 테스트 꼭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0번은 이제 정렬에 관련된 문제인데, 정렬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OX로 상당히 많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렬은 최대 동차 순위가 있을 때 64차순까지 할 수가 있다.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개까지 했죠. 여기다 곱하기 2하면 이제 정렬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색상으로도 정렬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조건부 서식에 있는 아이콘을 가지고도 정렬할 수가 있고요. 글자색, 배경색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렬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고 정렬의 종류는 오름, 내림,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닌 사용자 지정 정렬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렬은 병합을 하게 되면은 절대 정렬을 실행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숨긴 행위나 또는 숨긴 열이 있으면 정렬에서 제외가 되니까 정렬을 하기 전에 사전에 숨긴 행위나 숨긴 열을 다 표시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정렬의 순서가 있는데 오름차순을 하게 되면 숫자가 나오고 그 아래 문자 수문을 여는 논리값, 손오공, 오류값, 공백. 그래서 공백셀은 오름차순일 때 아래 나오고요. 내림차순에도 공백이 나오고 오류값부터 논리값 거꾸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름이에요. 그리고 문자일 때는 이제 소, 대, 한 이렇게 소문자, 대문자, 한글 그런 식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정도 외우면 이제 답이 나와요. 색으로 정렬할 수 있죠. 정렬 방향을 옵션에 가면 이렇게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죠. 병합된 셀은 정렬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근데 병합된 셀이 맨 아래 정렬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병합이 되면 정렬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